이놈! 감히 이 양반과의 혼사를 내까지 것이 주무르려 들어! 온 마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양반대감이 얼굴이 시뻘개져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던 건 칼을 든 장수도 벼슬아치도 아닌 고작 7살 꼬마였습니다. 장터에서 단돈 5냥에 팔려가던 이 아이가 대체 어쩌다 양반가의 혼사를 뒤흔들게 된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의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0에 키는 장대같이 컸지만 얼굴이 참으로 못생겼습니다. 코는 감자처럼 퉁퉁하고 눈은 실눈에 이마는 울퉁불퉁했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못생겼던지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 총각한테서는 사지 마라. 재수 없다. 30에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돌쇠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보따리를 싸서 다음 장터로 떠날 뿐이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홀로 떠도는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오늘도 돌쇠는 허름한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고작 빗 5개와 바늘 10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마지막 남은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겨울도 혼자 나겠구나. 장터 한쪽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배가 고팠지만 5냥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앞에 앉아있던 늙은 아전 하나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최주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아전 노릇을 한 늙은이였습니다. 이복의 총각. 이리 와서 국밥 한 그릇 먹게나. 돌쇠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허허, 사양하지 말게. 이 늙은이가 혼자 먹기 심심하던 참이었네. 돌쇠는 결국 최 주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돌쇠는 꿀꺽꿀꺽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뒤라 젓가락이 벌벌 떨렸습니다. 최 주사가 돌쇠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총각, 자네 얼굴이 참 좋네 그려. 돌쇠가 국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기 얼굴이 좋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놀리다니. 자네 관상이 그렇다는 말일세.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1000냥짜리 옥을 돌멩이라고 내다 버리는 법이지. 돌쇠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국밥을 다시 먹었습니다. 최 주사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라는 것은 말이야.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으로 정해지는 법이니라.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걸세.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속마음이 뭐가 중하다고. 이 못생긴 얼굴에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데. 그때 장터 저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돌쇠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높은 가마 하나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마 위에는 비단 장막이 둘러져 있었고
하인 넷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대감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하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후다닥 길을 비켰습니다. 민대감.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다고 늘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말단 벼슬을 반년하다가 쫓겨난 것인데 이 고을에서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그 반년짜리 벼슬을 30년 넘게 우려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벼슬할 때 말이야. 이 말이 민대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민대감이 내렸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수염을 쓸어내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뒤를 따라 하인 하나가 비단 보자기에 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뭘 사러 오셨을까? 저 비단 보자기 좀 봐라. 돈이 남아도나 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민대감이 장터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딸의 혼처를 알아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나이 18배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습니다. 눈썹은 초승달 같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입술은 앵두처럼 붉었고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습니다. 이 고을뿐 아니라 인근 세 고을까지 옥분 소저의 미모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에게는 민대감과는 전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곱고 겸손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몰래 먹을 것을 건네곤 했습니다. 민대감은 그런 딸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어찌 천한 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느냐. 체면이 있지. 옥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몰래 떡 한 보따리를 싸서 가난한 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민대감은 이 귀한 딸을 한양의 권세 있는 양반가에 시집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대감의 세도란 것이 실상 이 작은 고을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한양 양반들 눈에는 시골 양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혼담을 넣어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고작 시골 양반이 감히 한양에서 돌아온 중매쟁이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민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거라. 내 딸을 정승판서 집안에 시집 보내고 말 테다. 이것이 민대감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의 행복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 고을에는 또 한 사람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구두쇠 장영감이었습니다. 장영감은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논밭이 100마지기의 쌀 창고만 5채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인색했던지 하인들 밥에 쌀 대신 보리를 넣었고 자기 밥에도 반찬 하나만 올렸습니다. 아까워. 쌀 한 톨이 어디서 그냥 나느냐. 이것이 장영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영감을 보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은 돈 위에서 자고 돈 밑에서 먹는다더라. 죽을 때 관 속에 돈 넣어 달라고 할 양반이야. 장영감과 민대감은 묘한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깔보면서도 서로가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민대감은 장영감의 돈이 필요했고 장영감은 민대감의 양반 체면이 부러웠습니다. 둘은 종종 만나 술을 마시며 서로의 비위를 맞추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터 한쪽 구석에는 이 고을의 사또가 관리하는 관아가 있었습니다.
사또 박현감은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민대감의 허세와 장영감의 돈에 늘 휘둘리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민대감이 뭐라 하시던가. 장영감이 무슨 일로 왔다고? 이것이 박현감의 일상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모든 것을 장터 구석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를 활보하는 것도 보았고, 하인들이 물건 값을 깎으며 상인들을 윽박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옥분 소저가 가마 안에서 살짝 내다보는 것을 얼핏 본 것도 같았습니다. 그 한순간 돌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같은 놈이 쳐다볼 얼굴이 아니지.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쪽 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돌쇠도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끝 나무 아래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더벅머리에 때가 잔뜩 묻은 얼굴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옆에 있던 늙은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좀 데려가 주시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할머니는 목이 쉬도록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다선냥이라고 적힌 나무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가 전염병에 걸려 다 죽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데리고 있자니 내일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에요. 제발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 주시오. 다선냥이면 됩니다. 다선냥만 주시면 이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런 더러운 꼬마를 누가 데려가. 전염병에 걸린 집 아이라며. 옮으면 어쩌려고.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돌쇠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7살 아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를 사가는 사람이 결국 제일 큰 복을 받을 겁니다. 7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 꼬맹이가 말은 어른이네. 복을 받긴. 밥값이나 안 축내면 다행이지. 돌쇠는 주머니 속 다선냥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보름은 먹고 잘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도 어릴 때 저랬지. 부모 잃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선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쇠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못생긴 총각이 꼬마를 사. 아이고, 장가도 못 간 놈이 아이부터 사네. 둘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할머니는 다선냥을 받아들고 울면서 아이의 손을 돌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복동이입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돌쇠는 복동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들어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돌쇠는 그 웃음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돈이 전 재산이었는데, 이제 당장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지? 돌쇠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밤 잘 곳도 없었습니다. 형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동이가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쪽 나무 아래에서 쉬자꾸나. 둘은 장터 밖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보따리에서 빗 하나를 꺼내 복동이의 엉킨 머리카락을 빗겨주었습니다. 복동이는 가만히 앉아서 빗질을 받았습니다. 형님. 응. 형님은 왜 저를 사셨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내 눈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제 눈이요. 그래. 나도 어릴 때 저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았거든.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갔지만 복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형님, 장가 가고 싶으시죠? 돌쇠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30살에 장가를 못 가셨으니 당연히 가고 싶으시겠지요. 돌쇠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놈아, 꼬맹이가 무슨 그런 말을. 형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복동이가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점잖은 자세였습니다. 7살 꼬마라기보다는 글방 훈장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제가 형님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처녀와 혼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돌쇠는 한참 동안 복동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 녀석이 참. 이 고을 제일 가는 처녀라니. 나를 봐라. 이 못생긴 얼굴에 돈도 한 푼 없는 놈인데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 아닙니다, 형님. 사람의 값어치는 얼굴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법이지요. 돌쇠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까 최 주사가 한 말과 비슷한 소리를 7살 꼬마에게서 듣다니.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많이 압니다. 저는 글도 읽을 줄 알고 셈도 할 줄 압니다. 글을 읽는다고. 돌쇠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복동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장터 입구에 걸린 현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홍주장시라고 적혀 있지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매월 2일 7일 개시라고 적혀 있고요. 돌쇠는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했습니다. 장날이 이틀과 7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글을 읽는다 치자. 그게 어떻게 나를 장가 보낸다는 것이냐. 복동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장터에서 가마를 타고 온 양반을 보셨지요? 민대감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 양반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지요. 돌쇠의 얼굴이 또 벌개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얼핏 본 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저는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다. 아닙니다. 제가 그 소저와 형님을 혼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쳤느냐? 돌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대감이 누군데 한양에서 벼슬까지 한 양반이야. 그런 양반의 딸을
나 같은 천한 장사꾼에게 시집 보내겠느냐? 보냅니다. 안 보낸다. 보냅니다. 제가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돌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살 꼬마가 30살 어른에게 장가를 보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놈아, 혹시 머리를 다친 것은 아니냐? 멀쩡합니다. 그럼 꿈이라도 꾸는 것이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복동이가 진지한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를 5냥에 사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형님이 해야 할 일은 딱 3가지뿐입니다. 3가지? 첫째,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둘째, 민대감의 신임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거드름쟁이 양반의 신임을? 그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옥분소저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건 정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형님에게는 형님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 장점이라고는 없다. 있습니다. 형님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를 5냥을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형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돌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동이의 눈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장난기는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인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예, 형님. 정말 되겠느냐? 됩니다. 만약 안 되면? 그때는 형님이 절 다시 5냥에 파시면 됩니다. 복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돌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좋다. 돌쇠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해보자. 어차피 못생기고 가난하고 혼자인 놈이 뭐가 무섭겠느냐. 될 대로 되라.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그런데 복동아. 예. 오늘 밤은 어디서 자느냐? 나는 잘 곳이 없다. 복동이가 빙그레 웃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터 옆에 빈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곡식 창고인 듯 했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자면 됩니다. 내일부터 바쁠 겁니다. 뭐가 바쁜데?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해야지요. 돌쇠와 복동이는 빈 창고 안에 들어가 집단을 깔고 누웠습니다. 가을밤 바람이 창고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복동이가 작은 몸을 돌쇠 옆에 바짝 붙였습니다.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복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형님. 왜?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사주셔서요. 이제 형님이 저의 가족입니다.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족이다. 그렇게 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동이가 돌쇠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떡 2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장터 떡집 아주머니한테 얻었습니다. 제가 가서 시 한 수를 읊어드렸더니 감동하셔서 떡을 주시더라고요. 시를 읊었다고? 예. 새벽달 아래 떡 하나 놓으면 이슬이 먼저 입맞춤하네.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요. 돌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7살 아이가 시를 짓다니. 복동아, 너 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복동이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길게 말하면 재미없습니다. 아니다. 듣고 싶다. 복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원래 한양에서 종사관을 지낸 선비였습니다. 종사관이면 꽤 높은 벼슬이 아니냐? 예. 하지만 윗사람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벼슬을 빼앗기고 시골로 쫓겨났지요. 재산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복동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글과 셈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런데 작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복동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뒤를 따르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 고을까지 왔지만 할머니도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돌쇠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니, 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으니 오히려 더 불쌍했습니다. 복동아. 예. 울고 싶으면 울어라.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울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바꾸고 싶으면 머리를 쓰라고요. 돌쇠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종사관의 아들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셈을 하고 시를 짓는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냐? 예. 형님은 제 은인입니다. 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참으로 대단한 아비를 두었구나. 복동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남의 허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요.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의 허세를 이용한다. 예. 민대감이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지요. 그야 온 고을이 다 아는 사실이지. 그 허세가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복동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대감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면입니다. 한양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 욕심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작전을 시작합니다. 복동이가 떡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우선 형님을 부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부터 그 말인데,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처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게 허세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돌쇠는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꼬마에게서 풍기는 자신감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좋다. 시킨 대로 하마. 잘 생각하셨습니다. 복동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꼬마의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의 첫 번째 작전 대상은 구두쇠 장영감이었습니다. 형님, 장영감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지. 세상에서 돈밖에 모르는 영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영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글쎄, 돈을 잃는 것? 정확합니다. 복동이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영감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됩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사람은 가장 쉬운 거짓말에도 넘어가는 법이지요.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복동이는 돌쇠에게 하얀 돌멩이 10개를 주워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돌멩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귀한 약재를 포장하듯 말입니다. 형님, 내일 장터에 가서 이 돌멩이를 펼쳐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복동이가 돌쇠에게 귀옛말로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되겠느냐?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장터가 열렸습니다. 돌쇠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하얀 천 위에 돌멩이 10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복동이가 시킨 대로 점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동이는 장터 한쪽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돌쇠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게 뭐냐? 돌멩이 아니냐? 그때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이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명약 천금단입니다. 이것 하나면 만병통치. 그런데 아무에게나 팔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분에게만 팔겠습니다.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못생긴 총각이 사기를 치려나 봐. 천금단이라니. 하하. 하지만 돌쇠는 아무 반응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먼저 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할수록 값이 올라갑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진짜 명약인 건 아닐까? 한양에서 왔다며. 근데 왜 안 팔지? 진짜 비싼 건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움직였습니다. 장터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슬쩍슬쩍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저 약 있잖아요. 한양 대감내에서 금값 주고 산다는 명약이래요. 어떤 장사꾼이 실수로 이 시골에 가지고 온 거라더라. 복동이가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흘리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장터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 약 얼마요? 한 알에 50냥입니다. 50냥. 사람들이 놀랐지만 돌쇠는 태연했습니다. 복동이가 시킨 대로였습니다. 비싸다 하시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양에 가져가면 100냥에도 팔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쪽에서 하인을 앞세운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구두쇠 장영감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장영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양에서 100냥에 팔리는 약을 50냥에 살 수 있다면 그건 남는 장사였습니다. 이보시오. 그 약이라는 것이 진짜요? 진짜입니다. 증거가 있소. 돌쇠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저희 주인 어른이 한양 약방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옵니다. 복동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장 영감이 복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꼬맹이는 뭐냐? 저는 이분의 시동입니다. 이분은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온데 이번에 지방 사정을 살피러 오신 것이옵니다. 복동이의 말투가 어찌나 의젓했던지 장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벅머리에 남루한 옷차림이지만 말하는 것은 분명 그를 배운 아이였습니다.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한다고? 예. 큰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이 시골에서는 뭐라 하셔도 물건을 억지로 팔지 않으십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분에게만 파시는 것이지요. 이 말이 장 영감의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판다. 그러면 자기가 사야 자기가 안목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장 영감이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다 사겠소. 10개면 500냥이지. 돌쇠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500냥이라니. 평생 구경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짓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는 팔 수 없습니다. 한양에 가져갈 것도 남겨야 하오니 5개만 팔겠습니다. 내가 사겠다는데 왜 안 파시오? 장 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판다고 하니까 더 사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동이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7개. 7개는 팔겠소. 5개만 팔겠습니다. 250냥입니다. 결국 장 영감은 250냥을 주고 돌멩이 5개를 사갔습니다. 포장된 돌멩이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말입니다. 하인에게 시켜 금고에 넣으라고 단단히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천금단이라 하는 명약이니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마라. 장터를 빠져나온 돌쇠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복동아, 이게 꿈이냐? 250냥이라니. 꿈이 아닙니다, 형님. 하지만 이건 사기 아니냐. 돌멩이를 약이라고 팔았으니. 걱정 마세요. 장 영감이 천금단의 정체를 알게 되기 전에 2번째 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2번째 작전. 예. 이 돈으로 형님을 한양에서 온 부자 장사꾼으로 만들 겁니다. 복동이의 2번째 작전은 대담했습니다. 250냥 중 200냥을 쓰는 작전이었습니다. 형님, 일단 옷을 바꿔야 합니다. 복동이는 돌쇠를 데리고 포목점으로 갔습니다. 비단까지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반듯한 무명옷 한 벌과 갓 하나를 샀습니다. 돌쇠가 옷을 갈아입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오, 형님, 역시 옷이 날개라더니 이게 나냐? 얼굴은 못생겨도 체격이 좋으시니 옷만 바꾸면 당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숙소였습니다. 복동이는 고을에서 제일 큰 주막에 방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가장 좋은 방을 골랐습니다. 방값이 하루에 5냥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느냐? 비싸야 합니다. 좋은 방에 묵어야 부자처럼 보이니까요. 복동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슬쩍 귀띔을 했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은 한양에서 큰 약재 장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을의 사업을 확장하러 오셨지요. 이 이야기는 비밀인데 주인장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막 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골 주막에 한양 대상인이 묵는다니. 주인은 즉시 음식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내왔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는 돌쇠에게 특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 내일부터 형님은 한양 사람입니다. 한양 말투를 배우셔야 합니다. 한양 말투. 예. 하오를 하시오로 바꾸고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적은 사람이 더 있어 보입니다. 돌쇠는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걸음걸이도 바꿔야 합니다. 어깨를 펴세요. 고개를 들으세요. 형님은 지금부터 돌쇠가 아닙니다. 한양 대상인 석대방입니다. 석대방? 예. 석수자의 대방다방. 큰 집안의 맞이라는 뜻입니다. 멋있지요? 돌쇠는 어색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틀 후, 복동이의 소문 퍼뜨리기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큰 장사꾼이 왔다더라. 약재 장사로 돈을 엄청 벌었다는데 주막 제일 좋은 방에 묵고 있다며 시동까지 데리고 다닌다는데 보통 상인은 아닌 것 같아. 이 소문은 자연스럽게 민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민대감이 움직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대상인이라니. 한양과 연주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민대감은 하인을 보내 돌쇠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석대방을 초대하오니 내일 점심때 와주시면 고맙겠소. 돌쇠는 초대장을 받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복동아, 민대감 집에 가면 들통나지 않겠느냐?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말은 적게, 표정은 점잖게, 그리고 절대 먼저 가격을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돌쇠는 깨끗한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민 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동이는 시동 역할로 뒤를 따랐습니다. 민 대감의 집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문부터 기와를 얹었고 마당에는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석대방. 민대감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답게 한양에서 온 대상인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소. 돌쇠가 복동이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 고을의 풍광이 좋아 마음이 편합니다. 짧고 점잖은 대답이었습니다. 민대감이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민대감이 한양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한양 소식이 궁금하오. 요즘 한양은 어떠하오? 돌쇠는 한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옆에서 재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주인 어른은 한양 약재 사업이 바쁘셔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보다는 장사 이야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민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그렇구려. 장사꾼다운 분이시오.
복동이의 기지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인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인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민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수가 어찌 바깥 손님이 있는 곳에 얼굴을 내밀느냐, 들어가거라. 옥분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는 순간 옥분의 눈과 돌쇠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얼핏 봤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소전은 왜 저리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돌쇠가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복동이가 옆에서 슬쩍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쇠와 복동이는 민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형님, 보셨지요? 뭘? 옥분 소저요. 보았다. 어떠셨습니까? 예쁘더라. 복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소저의 눈을 보셨습니까? 슬퍼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옥분 소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민대감이 딸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체면과 혼처만 생각하니까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못생긴 얼굴의 떠돌이 장사꾼이 감히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세 번째 작전은 옥분 소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천히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복동이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우선 돌쇠가 민대감 집에 자주 드나들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복동이는 민대감에게 약재 납품을 제안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 주인어른이 이 고을에 약재 거래처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하십니다. 대감마님이 보증을 서 주시면 대감마님께도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민대감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양 대상인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기 체면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좋소, 내가 보증을 서 주리다. 이렇게 돌쇠는 민대감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대감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민대감 집 뒷마당을 지나가는데 담장 너머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멈춰 섰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발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 가사가 슬펐습니다. 새는 날고 싶어도 새장에 갇혔네. 꽃은 피고 싶어도 땅이 메말랐네. 돌쇠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옥분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담장 틈새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떡보자기였습니다. 옥분이 가난한 이웃에게 주려고 몰래 싸놓은 떡이었던 것입니다. 하인의 눈을 피해 담장 너머로 보내려다가 돌쇠 발치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떡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누구 계십니까? 그것은 이웃집 김씨 댁에 전해주려던 것입니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석대방입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아버지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돌쇠는 떡보자기를 들고 이웃집 김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씨 댁은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 셋을 홀로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떡을 받은 김씨 댁 안악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옥분 소전은 참으로 마음이 고운 분이구나. 아버지 몰래 저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이후 돌쇠와 옥분 사이에, 담장을 사이에 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담장 너머로 목소리만 오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요. 예. 하늘이 참 맑습니다. 석대방은 한양에서 오셨다면서요. 한양은 어떤 곳입니까? 돌쇠는 한양을 모릅니다. 하지만 복동이에게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양은 사람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이 더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니까요. 마음이 따뜻하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옥분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옥분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떡을 전해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옥분은 돌쇠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물었습니다. 석대방,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만. 다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의 값어치는 것 모양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요. 담장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복동이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모르시겠지만 형님은 지금 가장 좋은 작전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이 통하는 작전이지요. 사흘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대감이 돌쇠를 급히 불렀습니다. 돌쇠가 가보니 민대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대방, 좋은 소식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한양의 이 판서댁에서 우리 집 혼담에 관심을 보인다 하오. 이 판서는 한양에서 세도가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민대감이 수년째 혼담을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심을 보인다니. 그런데 이 판서댁에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소. 민대감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하는 석대방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과 거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오. 그 석대방이 보증을 서주면 혼담을 진행하겠다 하더이다.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보증을 서달라니. 이건 복동이의 작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복동이가 옆에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복동이가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복동이가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편에 편지를 보내 이 판서댁 하인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연락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아직 돌쇠도 몰랐습니다. 민대감은 돌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석대방, 만약 이 혼사가 성사되면 큰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런데 돌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옥분 소저가 한양의 이 판서댁으로 시집을 간다면 자기와는 영영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가 복동이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이것이 내 작전이냐? 절반은 맞습니다.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판서택 혼담은 가짜입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민대감이 형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님이 보증을 서면 민대감은 형님을 하늘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복동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형님이 직접 옥분 소저와의 혼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돌쇠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내가 민대감에게 예. 이 판서대 콘담이 무산되는 대신 형님이 옥분 소저를 맡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되겠느냐? 되게 만들 겁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민대감의 신임도 얻었고 옥분 소저와의 인연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듯이.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구두쇠 장영감에게서 왔습니다. 장영감이 250냥을 주고 산 천금단의 정체를 알아낸 것입니다. 장영감이 약을 한 양 약방에 보내 진위를 확인시켰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입니다. 장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250냥, 내 250냥을 돌멩이에 그 못생긴 놈한테 속았어. 장영감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당장 돌쇠를 관하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돌멩이를 명약이라고 250냥에 샀다는 것이 온 고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건 장영감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영감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대감을 찾아간 것입니다. 민대감, 그 석대방이라는 자가 사기꾼이요. 무슨 소리요? 장영감이 천금단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250냥이라는 금액은 부끄러워서 줄였습니다. 50냥을 주고 샀는데 돌멩이였소. 민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대방의 보증으로 이 판서 대과의 혼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오. 증거가 있소. 돌멩이가 증거요. 장영감이 주머니에서 천금단을 꺼내 탁 내려놓았습니다. 포장을 벗기니 하얀 돌멩이가 드러났습니다. 민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정령석 대방이 판 것이오? 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산 것이오. 민대감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약 석 대방이 사기꾼이라면 이 판서 대과의 혼담도 거짓일 수 있었습니다. 잠깐, 이 판서 댁에 직접 확인해 보겠소. 민대감은 급히 한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편 복동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작전을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후 한양에서 답이 왔습니다. 이 판서 댁에서는 민대감 집안의 혼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혼담이 가짜였습니다. 장영감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속았다. 그 못된 놈에게 속았어. 민대감이 분을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하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돌쇠가 묶고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이가 주막 밖에서 하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형님,
형님, 빨리 나오세요. 복동이가 방 안의 돌쇠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인 넷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석대방이라는 자가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오? 돌쇠가 당황하여 나오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돌쇠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민대감 어른께서 부르신다. 사기꾼 놈.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복동이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하인 하나가 복동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꼬맹이도 한패지. 같이 가. 복동이와 돌쇠는 민대감의 집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민대감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장영감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석대방이라 했지? 민대감이 이를 악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판서대 콘담도 거짓이었고 한양 대상인이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 내 놈은 그냥 떠돌이 사기꾼이었던 게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장영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놈이 나에게 돌멩이를 약이라고 속여 팔았소. 250냥이요. 아까는 50냥이라 했으면서 이제는 원래 금액을 말했습니다. 흥분하니까 체면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250냥. 민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관아에 넘기겠다. 사기죄로 곤장을 맞아야 할 것이야. 그때 복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닥쳐라 이 꼬맹이. 너도 한패야. 저는 7살입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복동이의 당당한 태도에 민대감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형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5냥에 사서 살려준 은인입니다. 하지만 민대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사기를 치고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끌고 가라. 하인들이 돌쇠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동이가 뒤따라 가려 했지만 하인이 가로막았습니다. 대감마님, 이 꼬맹이는 어찌합니까? 글을 읽고 셈을 한다며. 쓸모는 있겠지. 하인방에 가둬놔라. 복동이가 끌려가면서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도 끌려가면서 복동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복동이의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대청마루 뒤에서 옥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석대방이 사기꾼이라고 담장 너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옥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거짓이라 해도 마음까지 거짓이었을까?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돌쇠는 관아에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비를 맞으며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장영감은 민대감과 함께 관아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사기죄로 곤장 30대에 재산 몰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재산이라 해봐야 남은 50냥이 전부였지만 곤장 30대는 목숨이 위험한 형벌이었습니다. 한편 복동이는 민대감 집 하인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작은 방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잘못이다. 너무 서둘렀어. 장 영감의 반격을 예상하지 못했어.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울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바꾸고 싶으면 머리를 쓰라. 복동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현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민대감과 장영감이 나란히 앉았고, 다른 쪽에 돌쇠가 밧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몰려왔습니다. 저 못생긴 총각이 사기꾼이었다며, 한양 대상인이라더니 떠돌이 장사꾼이었대. 쯧쯧. 꼴 좋다. 박현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라 하는 자. 내가 장영감에게 돌멩이를 명약이라 속여 250냥을 받아낸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또한 한양대상인 석대방을 사칭하여 민대감을 속인 것도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저를 속여 이판서 대과의 혼담까지 거짓으로 꾸며댔습니다. 이 치욕을 어찌 씻겠습니까?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장 영감도 가세했습니다. 250냥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곤장에다 배상까지. 박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대감과 장영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사기죄로 곤장 30대에 재산 몰수를 명하노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곤장 30대를 맞으면 몸이 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아, 미안하다. 형님이 바보였어. 그때 관아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인방을 탈출한 복동이가 숨을 헐떡이며 관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은 더욱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인방 벽에 구멍을 파고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민대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감히 이 양반가의 혼사를 내까지 것이 주무르려 들어. 인트로에서 나온 바로 그 대사였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복동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복동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박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나리, 제발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박현감이 손을 들어 하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7살 아이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말해보거라. 복동이가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이 형님이 한 일은 나쁜 일이 맞습니다. 돌멩이를 약이라 속여 판 것은 잘못입니다. 민대감과 장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나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복동이가 장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장영감께서 250냥을 주고 천금단을 사셨다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알이었습니다. 한 알에 50냥이니 5알이면 250냥. 맞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장영감께서는 처음에 10알을 전부 사겠다 하셨습니다. 이 형님이 한양에 가져갈 것이 있다며 5알만 팔겠다 했지요. 그래서 장영감께서 5알을 산 것은 한양에 가져가서 한 알에 100냥으로 되팔아 500냥을 벌겠다는 생각이셨지요? 장영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돌멩이를 약이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장 영감께서도 남에게 비싸게 되팔아 풍기를 취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속임수의 일종이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맞는 말이네. 장 영감도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지. 장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꼬맹이가 말을 비트는구나. 속인 놈이 나쁜 거지. 박 현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복동이가 이번에는 민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민대감마님. 대감마님께서 석대방의 보증을 원하셨던 것은 한양, 이판서 댁과의 혼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렇다. 그 혼담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옥분 소저의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대감마님의 체면이었습니까? 민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옥분 소저가 한양으로 시집가고 싶다고 하셨습니까? 소저의 마음은 물어보셨습니까? 민대감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감히, 제가 감히 여쭙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형님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장터에서 5냥에 사서 살려준 분입니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형님이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의 시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동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못생기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사람이 유일하게 바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한 사람에게 사람답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꼬마 말이 틀린 것은 아니네. 우리도 돌쇠를 많이 놀렸지. 그때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복동이는 죄가 없습니다. 7살 아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풀어주십시오. 복동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형님. 돌쇠가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아봤다. 관아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돌쇠의 머릿속에 최 주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라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으로 정해지는 법이니라. 그리고 옥분에게 담장 너머로 전했던 자기 자신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요.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짓으로 겉모양을 바꾸려 했다. 한양 대상인인 척 부자인 척. 하지만 진짜 나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5냥을 내고 아이를 살린 것. 가난한 집의 떡을 전해준 것. 그것이 진짜 나였다. 눈앞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라, 비키란 말이다. 관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늙은 아전 최 주사였습니다.
최 주사 뒤에는 놀랍게도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옥분이었습니다. 민 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옥분아, 내가 어찌 여기에? 아버지,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고개만 숙이던 옥분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노인네가 한 가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 주사 아닌가? 말해 보시오. 이 재판은 사기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 더 큰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최 주사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장 영감이 지난 10년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되받은 이자 장부입니다. 법으로 정한 이자의 3배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기가 아닙니까? 장 영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그리고 이것은? 최 주사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대감이 이 고을의 땅 문서를 위조하여 가난한 농부들의 논밭을 빼앗은 기록입니다. 민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헛소리,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옥분이 쓰개 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에 오래된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부들의 땅을 빼앗을 때 쓴 가짜 문서와 진짜 문서가 함께 있습니다. 관아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에. 민대감이 땅을 빼앗았다고. 민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감히. 복동이가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것이 마지막 작전입니다. 이것도 내가 꾸민 것이냐? 절반은요. 나머지 절반은 옥분 소저와 최 주사 어르신이 해주셨습니다. 복동이가 하인방에 갇혀 있을 때 벽 구멍으로 옥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옥분에게 진실을 말했고 옥분은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최 주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재판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였던 민대감과 장 영감이 오히려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현감이 최 주사가 가져온 문서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민대감이 지난 10년간 벌인 일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은 것,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것, 관아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고 재판을 유리하게 만든 것. 박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기도 민대감에게 휘둘려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민대감, 이 문서들이 사실이요? 민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이요. 모두 거짓이란 말이요. 저것들이 꾸며낸 것이요. 그때 옥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본 것들입니다. 김씨 댁 논밭도 박씨 댁밭도 모두 아버지가 빼앗은 것입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2년, 감히 아비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기를 낸 이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도 민대감에게 논을 빼앗겼습니다. 저도요.
3년 전 밭두 맞이기를 빼앗겼습니다. 장 영감에게 이자를 3배로 물었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대감과 장 영감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렸습니다. 복동이가 박현감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형님이 한 일은 분명 잘못입니다. 돌멩이를 약이라 속여 판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박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50냥을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 영감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거둔 이자와 민 대감께서 빼앗은 논밭을 돌려주시면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현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라 하는 자. 예. 사기죄로 250냥을 장 영감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곤장은 5대로 줄이겠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 영감이 움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거둔 이자를 모두 돌려주시오. 돌려주지 않으면 관에서 조사하여 처벌하겠소. 사또 나리. 장 영감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당이자만 해도 수천 냥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대감. 박현감이 드디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로 빼앗은 논밭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문서 위조건은 상급 관청에 보고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겠소. 민대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또, 내가 누군지 아시오. 한양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오. 최 주사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대감, 말단 벼슬 반년한 것을 30년 넘게 자랑하셨지요. 이제 그 허세도 끝입니다. 관아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됐다. 속이 다 시원하다. 민대감한테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다. 장 영감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인 사람이었습니다. 민대감은 하인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관할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돌쇠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형님, 끝났습니다. 돌쇠는 밧줄이 풀린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형님이 고맙지요.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곤장 5대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일어선 돌쇠 앞에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쓸개 치마도 없이 맨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석대방. 아니, 돌쇠라 하셨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저. 죄송합니다. 거짓 이름으로 속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거짓이었어도 담장 너머에서 나눈 말들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것 모양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으로 정해진다 하셨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동이가 둘 사이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형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못생긴 얼굴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으로 옥분 앞에 섰습니다. 소저. 저는 한양 대상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못생기고 가난한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하지만 돌쇠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소저를 향한 진심은 있습니다. 이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닙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단 옷을 입은 양반도 한양의 벼슬아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복동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됐습니다. 혼사성사. 마을 사람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하. 저 꼬맹이가 진짜 매파를 했네. 못생긴 총각이 고을 제일 미인과 혼이 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최 주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했나. 자네 관상이 좋다고 했지. 겉만 보고 판단하면 1000냥짜리 옥을 돌멩이로 내다 버리는 법이라 했지. 돌쇠가 최 주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최 주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홍주 땅에 작지만 따뜻한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문 앞에는 돌쇠네 약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약을 파는 약방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그를 가르치고 샘을 가르쳐 돌쇠가 약재 장사를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약방 안에서는 옥분이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와 옥분의 아이였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마당에서는 10살이 된 복동이가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이 고을에서 가장 어린 훈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돌쇠가 약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복동아, 밥 먹으러 와라. 예, 형님. 복동이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달려왔습니다. 옥분이 밥상을 차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홍주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돌쇠네라고. 돌쇠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 같은 못난이한테 과분한 복이지. 또 그런 말씀. 못난이는 무슨 못난이에요. 옥분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복동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직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거울을 보면 여전히 못생겼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형님을 보면 웃잖아요. 예전처럼 비우는 게 아니라 반가워서 웃는 거예요. 돌쇠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아, 예. 다시 태어나도 너를 다 선량해 살 거다. 복동이가 씩 웃었습니다. 저도요. 다시 태어나도 형님한테 팔려갈 겁니다. 밥상 위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편 민대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빼앗은 논밭을 모두 돌려주고 문서 위조 죄로 벌금까지 물고 나니 재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양 벼슬 자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매달 찾아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민대감은 처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대감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옥분아. 그것은 민대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구두쇠 장영감도 달라졌습니다. 부당 이자를 모두 돌려주고 나니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사람들이 장영감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장사를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 오히려 돈이 더 잘 벌렸습니다. 이거 참, 세상이란 게 묘하구만. 장영감이 고개를 긁적이며 웃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디 장터에서 5냥에 사온 꼬마 하나가 못난이 총각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못생기면 무시하고 가난하면 깔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전 재산 5냥을 내놓고 버려진 아이를 살린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사랑을 얻고 가족을 얻고 존경을 얻었습니다. 겉모양은 세월이 가면 변하지만 속에 품은 마음은 영원히 빛나는 법이니까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야단 보따리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